죽고 싶겠죠. 삶의 의미가 없다. 여배우로서 끝나지 않다. 여배우로서 끝났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을 놓치겠죠. 그러니까 샤론 스톤이 여배우로서 자기를 데리고 사는 방법은 잘 알았었죠. 근데 갑자기 중풍 걸린 나는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갑자기 변화한 나를 데리고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못 내려와요. 엄청 힘들어요. 내려오는 길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샤론 스톤이 침대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어떡하면 좋아, 이대로 못 일어나면. 몸도 삐뚤어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살도 찌고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인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잊혀지고.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요. 실제로 자기를 놔요. 데리고 살기 되게 힘들면 논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샤론 스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괜찮은 여자인지 몰랐어요. 인터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저는 중풍이 걸린 후에, 아픈 이후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를 만났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쓰고 삽니다. 그걸 읽는 순간 소름이 착 끼치면서, 나 원래 저기 신문에 댓글 절대 안 달거든요. 너무 댓글을 달고 싶어서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딱 네 글자예요. 만났군요. 만났군요. 만났구나. 제1존재 만났구나. 얘 꿈 아니더라도 당신 샤론 스톤 그 자체, 그 탄생에서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거 알았구나. 이 여자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까, 얼마나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볼까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열심히 사세요. 막 실패하면서 방법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패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오차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2개 모자랐어요. 그 2개 모자란 거 뭐예요? 연기적 탄생, 동시 탄생 법칙에 의하여 3년 후, 5년 후에 채워질 거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도 살다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속상한 일이 생기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탄생으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거 다 뛰어, 다 뛰고 그냥 이렇게 밥만 먹어, 알았죠? 그래서 숨 쉬어봐, 시작. 숨 쉬어. 이렇게 숨 쉬고 자고 밥 먹고 이러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생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꿈 갖고 열심히 살다가 되게 힘들고 아프고 뭔 일 생기면 어떻게 얼른 탄생이 와서 잠깐 쉬다가, 또 힘들면 여기 또 기운 생기면 여기 가서 하다가 또 와서 쉬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내 살아있는 걸 기뻐하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을 다니다 보니까 느낀 건 뭐였냐면, 세상에는 참 아픔들이 많아요.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잃고, 이런 거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불어닥치고 이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삶의 의지조차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햇빛도 안 드는 슬럼가 2평 남짓한 곳에서 온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 100kg의 짐을 들고 5,00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짐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겨우 5만 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상위 1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70억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책들은 명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꿈꿉니다. 온화한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님 밑에서 자라.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책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의 순간들이 와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가족 누군가가 죽고, 내가 원치 않아도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원치 않지만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련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명작과 졸작이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365명을 인터뷰를 했지만 그중에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은 명작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억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한 가수예요. 근데 이분은 10년 전에 암으로 성대를 제거해야 됐어요. 나이가 지금 63살인데 4살 때부터 음악을 하셨어요. 가수가 성대를 제거한다는 거는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분은 성대를 잃고 어떻게 했냐면 악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할 다른 가수를 찾아서 같이 공연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힙합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명이 있는데 인도 사람인데 6살 때부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1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려고 손목도 많이 그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나 같은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아동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 2편의 모티브가 되고 지금은 자서전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을 반전시켰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그리스에서 만난 어머님인데 아들이 암으로 28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본인 역시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아들이 죽기 전에 본인이 환자이지만 병원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애썼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아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사랑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프리카와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삶의 비극이 닥치지만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반전시키고 실패를 승리로 만드는 전환의 어떤 과정이 있을 때 인생이 명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25살에 암세포가 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저 역시 굉장히 좌절하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반전을 시켰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다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제가 직장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퇴근 시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서 읽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변명을 줄이세요. 내가 이래서 이거밖에 못했다.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마 미안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쓰면요. 나 자신과의 약속 또는 인생의 계약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중반도 채 되지 않은 4라운드부터는 저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흐르는 코피를 아무리 닦아도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코뼈가 부러진 거죠. 심지어 광대뼈 부위가 크게 부어올라서 결국 한쪽 눈이 감겨버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까 저는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시력에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경기 그만한다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새에 어느새 라운드는 더해갈수록 제 눈은 야구공 크기만큼 부어왔고요. 급기야 6라운드, 7라운드 2번 링 닥터의 호출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김주희 선수 경기 그만하셔야겠어요. 코피가 멈추지를 않은데. 두 번째에는 이러다 눈 아주 큰일 난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제가 성질이 조금 못돼 먹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다혈질이에요. 제가 언제 경기 포기한다고 했어요?
하고 소리를 꽥 하고 지르니까 흐르던 코피가 링닥터 안경에 팍 하고 튀어버리잖아요. 네. 어이없어서 링닥터가 아무 말씀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경기를 더 하느냐의 진행 여부는 저희 권투 선수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부상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서둘러 중앙에 있는 심판에게 갑니다. 아무 이상 없답니다. 해도 된대요. 그렇게 당돌하게 시합을 계속 진행을 시켰죠. 그때 만약 제가 권투 경기를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권투는 1라운드에 100대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채점이 다시 매겨지는데요. 공이 울리면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4, 5, 6라운드 치고 나머지 라운드를 이겨서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굴로만 봐서는 제가 진 경기죠. 그렇지만 상대방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 쪽 협회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진단서 메일을 보냈는데요. 턱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긴 거 맞죠, 여러분? 배가 진짜 고픈 거예요. 다 훔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뭐 훔치면 좋을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권투 이전에 육상을 했었어요. 육상 종목 중에서도 배고픈 마라톤이랬죠. 게다가 헝그리 하면 떠오르는 권투까지요. 사람들은 김주희 선수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운동만 쏙쏙 골라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볼맞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 IMF가 생겨났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생활비를 가져오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엄마랑 다투시더라고요. 그날은 새벽녘이 다 될 때까지도 싸움을 멈추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제과점을 데려갔어요. 거기서 가장 커다란 초코 케이크 사주시면서 엄마 빨리 올게. 이사 가면 절대로 안 돼.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날이 제 생일날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10년도 넘은 일이라서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낯선 곳에서 엄마랑 닮은 사람만 있으면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시고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셨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대문 앞에 가면은 우체통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독촉장 고지서가 빨간 글씨로 다 되어 있는데 아빠한테 가지고 가면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 고지서를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어린 제가 봐도 어쩜 저러지? 나는 커서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아빠가 제일 밉고 싫었는데 지금의 우리 아빠는 수족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으셔서 휴지 한 칸도 제대로 뜯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분이라서 그때 왜 이렇게 아빠를 미워했을까?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쌀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되는 것은 라면이었고요.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라면을 먹는 게 지겨워서 지금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바로 라면입니다. 사람들은 라면 끓이면 국물 냄새 죽인다. 남은 국물에 밥 한 공기 때려 넣어 막 배를 두들기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막
입을 틀어막고 막 화장실로 갈 정도로 라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04년 말 세계 최연소 챔피언이 됩니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김주희 선수, 누구세요? 저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이요? 참, 저는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싫어요. 모 기업의 라면 CF 모델 제의를 너무나 깨끗하고 쿨하고 한 방에 KO 날려보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달리기 훈련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막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막 집으로 왔죠. 아, 라면 끓여 먹어야지 하고 찬장을 열었는데 라면이 다 똑 떨어져 버려가지고 크게 실망을 해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동네 또래 친구들이 다 구멍가게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막 군것질거리를 사느라고 뭐 구멍가게 아니 막 금방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못 먹고 자라서 키 작은 제가 주인 아저씨는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막 주변을 슬슬 막 보기 시작했죠. 사탕을 막 넣고 막 집으로 막 뛰었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난리가 아니에요. 일단 훔친 사탕은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도둑질이 시작했는데 아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거를 순간적으로는 알았지만 안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막 오니까 사탕의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도둑질합니다. 껌, 젤리, 초콜릿 막 이것저것 막 죄다 훔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사 먹는 것보다 훔친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탕, 껌, 카라멜, 초콜릿 이런 것들은요. 그냥 먹으면 맛은 있는데요. 5분만 지나면 배가 진짜 고픈 거예요. 아 이게 문제야. 이거 말고 배부르라고 뭐 훔치면 좋을까? 아 빵! 빵이라도 먹으면 좀 배가 좀 부를만 하겠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주종목을 빵으로 바꿉니다. 제가 그날 찍었던 제 목표 타깃은 크림빵. 0.1초에 우사인 볼트 저리 가랍니다. 막 뛰어서 막 빵을 낚아채는데 그날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가게 앞에 있는 담벼락에 이제 등을 져서 빵 봉지를 쫙 찍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네? 빵이 없어요, 손에. 내가 꿈을 꾸나? 막, 이거 이상하네? 막 눈을 비벼보니까 빵 부스러기 조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꿈이 아닌데요. 내 얼굴보다 큰 빵을 목구멍에서 맥소리가 날 정도로 한 입에 먹어도 배고픈 건 똑같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배고프니까 괜찮지, 도둑질을 해도 괜찮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걸린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작은 거 훔치다가 이제는 매일매일 배고프다는 거를 합리화해서 빵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주인 아저씨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는 다 보고 있었는지 나쁜 벌 주신다고 하루마다 아빠가 더 아프신 걸 보니까 그게 다 내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4년 말에 세계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한 후에 화이트 머니로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는데요. 그때는 아빠랑 언니랑 세 식구가 200만 원짜리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어서 3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죠. 화이트 머니를 받자마자 은행으로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30만 원을 주인 아저씨에게 돌려드린 일이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된 후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5살 터울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 언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걸 보고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언니 나도 저런 거 학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이러니까 난 학원도 못 가잖아.
주희야, 너 내일부터 학원 다닐 수 있어. 어떡해? 언니는 동네 학원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일한 돈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 동생이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다닐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처럼. 언니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사장님이 야, 나는 자선사업가냐? 야, 네가 네 동생 끌고 와서 지금 차가 몇 대 지나갔냐? 이 새끼 너 때려쳐! 막말을 내뱉으시면서 언니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가 또 다른 주유소를 구했고 그동안 일해서 받은 돈으로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에 보내주게 됐어요. 우연히 언니가 울고 있던 거를 여러 번 봤어요. 혹시 자는 내가 깰까 봐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는데 한 번도 언니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언니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일부터 학원 안 나가면 내가 학원에 못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한 번도 언니한테 손 내밀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 직업인 권투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딸이 잘 안 가져져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더 사랑을 해줬어요. 되게 어렵게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면 너무 외롭다고 이제 병원에서 또 시술을 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랑을 받았던 첫째 아이가 느끼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뭐 배우, 가수 모든 것들이 정말 막 잘 나가잖아요. 정말 잘 나가본 사람이 이게 참 마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생들끼리. 왜냐하면 나 40등이고 제 1등이지만 뭐 나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어. 죄송아, 나 마음 먹으면 너 2달 안에 잡는다고. 기다린다. 근데 나 지금 마음을 안 먹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할 건데 나 너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성악과에 25세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울대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나 진짜. 아니, 노래를 머리로 안 하고. 필이야. 필링. 그리고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무시가 아니라 제 스스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음대를 25세 들어가니까 동기들은 예고 출신인 거예요. 저는 공고. 친구들은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땜하다 왔고.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악보도 어려운 거 쳐요. 막 이렇게 옆에 막 영어 써진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막. 저는 바이엘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이 치는 거 있어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동기 애들한테 별로 기죽기가 싫더라고요. 군복 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기 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그게 제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나보다 못하면 되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될 때 막 그 생각 들 수 있죠. 어때요? 항상 있죠. 신인 때 저 선배처럼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겠다 싶어서 그 선배처럼 되면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 위에는 막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막 불러주다가 또 안 불러줄 때도 있잖아요. 네, 있죠. 어쨌든 사랑을 받으면 함께 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버리거나 못 보거나 이렇게 하긴 싫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받을 때도 충분히 그걸 저는 느끼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스를 이기는 이런 마음이 여배우분들은 보통 아름답고 날씬하고 되게 예쁠 때에 대한 사람들이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는 여배우분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10대와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 본인의 마음을 가장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나는 나이 먹은 지금 내가 젊은 너희를 부러워하진 않는다. 나는 나이를 먹어봤다. 젊어도 봤고. 넌 나이 안 먹어봤잖냐. 그래서 그때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인 거예요. 전에 잘 나갔었는데 못 나갈 때가 오거든요. 아버지들 현역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은퇴하면 어느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도 내가 정말 이 작품 저 작품 잘 됐는데 안 돼봐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잘 나갔고 내가 되게 자존심이 셌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실내화 갈아 신을 때 가지 말고 거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서 보고 있을게. 빨리 갈아 신어.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면서 5분 동안 실내화를 갈아 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저 2층 교실로 올라갈 때 거기에 서서 손 흔들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냥 실내화 갈아 신고 가는데 얘만 그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7분 동안 지켜보던 선생님이 친절하시지만 짜증난다는 말투로 아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 아빠 이따 온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한테 연행되듯이 끌려가면서 계속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이? 그런데 유치원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계속 못 가고 그리고 공고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전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인문계 시험 보면 떨어질 확률 반, 붙을 확률 반이야. 어떡할래?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진흙 들기 싫더라고요. 선생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갔는데 뱀의 꼬리가 또 되고. 학교 환경이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동급생한테 늘 돈을 뺏겼어요. 저는 그게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동급생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호가 500원만 꽂으라. 꽂았죠.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좀 풀렸다면 이제 좀 갚아라 500원. 뭔가 해보겠다고
25에 음악대학 들어갔는데 또 예고 나온 애들한테 또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또 노래하던 애가 강의하겠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유치원 앞에서 제가 제 또래 애들이 보통 하는 것들을 적응 못하는 게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럴 때마다 이 눈빛으로 쳐다봤구나. 그러면서 되게 창피하게 유치원 앞인데 제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보다 날카로운 단어가 제 심장을 베고 가더라고요. 한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이체.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보셨던 그분에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조용히 송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요즘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